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던져진 이후에 내가 태어난 그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뇌가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나는 어디서 왔지? 이 세상이 뭐지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은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칼 세건이 단순하게 물리학적인, 천문학적인 내용을 넘어서 생물학적인 내용, 또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정말 한 권의 책으로 우주가 시작해서 나라는 존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정말 잘 설명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게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의 김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책 한 권 읽겠습니다. 이른바 천문학계의 바이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함께 읽겠습니다. 풍성한 이야기를 위해서 김대식 교수님, 이혜성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또 김재원 선배님의 후배 이혜성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나왔던 책이고 칼 세이건의 대우주의 신비를 이렇게까지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책의 서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간의 광막함, 시간의 영겁, 찰나의 순간을 연결하면서 N과 공유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다. 자신과 아내를 연결하는 섬세함, 이 처음부터 돋보여 있는 책이에요. 워낙 유명한 책이고 아마 대부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책을 중학교 때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제 인생에서 큰 충격 중에 하나였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죠. 호모사피언스로. 근데 지금 와서 기억해보면 사실 나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 집안에 태어나겠다고 내가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합의를 본 적이 없어요. 합의를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는 사실 제 원래 인생의 제 꿈은 재벌 3세로 태어나는 거였었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빠가 재벌 2세가 아닌 거야. 얼마나 화를 냈다고요. 아니 무책임하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태어났어. 않았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던져진 이후에 내가 태어난 그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뇌가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이 세상이 뭐지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은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코스모스의 또 바로 핵심이기도 그거죠.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맨날 던지는 질문은 점심 뭐 먹지? 차는 왜 이렇게 막히지? 내 월급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왜 나는 재벌 3세가 아니지? 그런데 칼 세건이 기가 막힌 일을 해준 것 같아요. 다시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주도록 도움을 준.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인들한테 많은 영향을 준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의 문제를 사춘기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이제 저희 청소년 시기에는 많이 인식이 됐고 이건 철학적, 윤리적 접근이다라고 인식을 해왔는데 과학서적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주니까요. 저도 코스모스라는 책뿐만 아니라 통균세라는 책을 네, 읽으면서 통균세.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오직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해서 나는 뭐 과거엔 이랬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 이 정도의 생각에 그쳤다면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내 인생은 정말 찰나구나 그런 생각이 좀 허무하기도 하면서 때때로는 저를 위로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첫 페이지에서부터 공간의 광막함, 시간의 영겁, 찰나의 순간을 줄을 세우면서 비교를 하고 나니까 아 그러네. 어떻게 보면 나를 먼지 같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텐션이 정말 흥미로운 게 한쪽에서 보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서도 태양계는 정말 시골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또 맨 끝에 꼬랑지에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또 평범한 집안에 그러니까 그걸 정말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근데 잠깐만 거대한 우주에서 그렇지만 생각을 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자다요. 자, 그럼 또 나는 되게 위대한 존재구나. 어떻게 보면 아무리 우주가 크더라도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 코스모스가 대단했었던 거는 단순하게 물리학적인 천문학적인 내용을 넘어서 생물학적인 내용,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뇌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정말 한 권의 책으로 우주가 시작해서 나라는 존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정말 잘 설명하는 책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광막한 공간에서 혹은 영겁의 시간에서 내가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척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엄청난 거죠. 그 두 분도 사회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일상생활 살다 보면 너무나 짜증나는 일들 많잖아요.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럴까? 더 크게 생각하면 전 세계적인 또 정치 쪽으로 가고 세계 질서로 가면 특히 여러분들 지금 뭐 매일 언론에서 보시겠지만 지금 두 가지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 돼버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하고 나서 지구에서 인간이 제일 똑똑했었거든요. 지구의 이야기는 인간의 눈으로 스토리텔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작가이자 PD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지금 막 등장하고 있어서 이게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닌 AI가 앞으로 해줄 거거든요. 우리가 스토리텔러에서 대상자가 갑자기 돼버리는 이거는 정말 큰 변화예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중요한 분기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기점일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지구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의 시선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지금에서 한 10년 정도뿐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기계의 시선으로 스토리텔링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드디어 우주로 떠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500년, 1000년 후에 여전히 인간이 있다면 2025년, 2026년, 2030년까지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는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중요한지를. 반면 이 책은 1980년에 나왔습니다. 칼 세이건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거의 동시에 출간 상영이 됐고 한국어판이 다음 해 바로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천문학계의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지난 45년 동안 이 칼 세이건의 이 책을 뛰어넘는 어떠한 연구, 어떠한 관점, 그리고 어떠한 시선도 연구나 관점은 새로운 게 많이 나왔죠. 우리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걸 찾아냈고 정말 훌륭한 데이터도 많았는데 이 책의 특별한 적은 통섭적인 관점에서 사실 그 시절이 그렇게 통섭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시대를 아니죠. 조망하던 그거를 때가 아니잖아요. 만드신 분이고 이분 덕분에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신 뭐 제럿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지질학적인 개념으로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지구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하셨고 점점 그런 책들이 등장을 했는데 영역별로 통섭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그전에는 선구죠. 사실은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분은 천문학자인데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핵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나중에 심지어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환경오염에 환경오염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아마 이분의 아내분께서 또 유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왜 인간은 이렇게 우주를 갈망할까 하다가도 우주가 광활하다는 걸 깨닫고 지구의 혹은 인간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의 불안감의 기원이 이 광활한 우주 속의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맞습니다. 인간이 제일 불안해하는 거는 외로움이에요. 예전에 독일 철학자시자 하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것은 인간의 외로움으로 시작이 된다. 그게 뭐냐면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다. 혼자라는 건. 근데 내 자아가 만들어지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여전히 있는 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고독함을 느낀다. 외로움과 고독함은 다르다. 고독함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자아가 세상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창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 될 수도 있고 문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멋진 스타트업을 만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자아가 약한 사람은 혼자 있는 순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큰 거에 흡수되고 싶은 혼자 있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니 큰 정당 가입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누군지 설명해 달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갈망하는 공동체 갈망. 근데 그 공동체 갈망이 내가 어느 축구팀을 후원한다 이런 건 그냥 건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종교나 이단에 빠지는 이단에 빠지거나 나치 같은 그러니까 하나 아렌트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르면 누가 나한테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는 게르만이기 때문에 너는 우월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불안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흡수가 되는데 그럼 인간으로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사고를 못 그렇죠.
못하는 그래서 거죠. 저는 이 우주에 대한 생각,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껴요. 우주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티끌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두렵구나. 그러는 순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자아가 이미 튼튼한 사람은 이런 걸 너무나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가능성이 있구나. 세상에는 아무 리밋이 없구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정말 무한이구나. 그러면 그런 걸 기반으로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별의별 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런 코스모스 같은 책은 첫 장에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아가 튼튼합니까? Yes, 이 책 읽으세요. No? 5년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그러니까 내 성향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는지. 분명히 다르게 읽힐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실마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우주에 정말 존재감이 없고 티끌만큼도 못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이 굉장히 자존감이 상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눈앞에 이 사소한 것들에 덜 집착하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많지?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 빠지다가도 도교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고 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일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인생 전체 또는 인류 역사 전체,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맞아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사실 않을까요? 이 차원에서 보면 제가 청소년기에 갖고 있던 열등감이 제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우주의 광활한 시간의 영겁 앞에서 내가 하는 걱정과 불안들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셰익스피어도 세상은 무대다, world is a stage라고 얘기를 한 게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야. 그게 뭐냐면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TV에서 나오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냥 잡혀먹어요. 그래서 사실 외로움이라는 느낌 자체가 진화적으로 뭐냐 하면 집단에서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그 워닝이에요. 너 큰일 났어. 너 혼자 남았으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 그리고 특히 사춘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단하고 조금이라도 다르잖아요. 그럼 그 진화적인 알람이 계속 막 삐삐삐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시커먼 패딩 똑같이 입어야 되고, 옆에가 신는 신발 똑같은 아이돌 좋아해야 되고, 다 진화적인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딱 그때 되면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그게 프레셔가 나와요. 단 사춘기가 끝나면 본인만의 자아를 만들어서 이제 유니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같이 있으면 안 외로워. 근데 불편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진 매우 존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한데 외롭고,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은데 또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행복할 수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외로우면 AI하고 대화하고 요새들 많이들 하잖아요. 정말 본인의 가장 개인적인 질문들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다 내 편이에요 항상. 그런데 귀찮으면 끄면 돼. 사람은 끌 수가 없잖아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갈등이었던 혼자도 있고 싶고 같이도 있고 싶은, 이걸 인간은 서로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AI가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00%로 AI가 이제 피지컬 AI로 진화를 해서 로봇 같은 형태까지 가지는 순간 사람들끼리 연애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우주 역사의 바통을 AI에게 넘겨줘야 하나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지금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능의 역사를 길게 보면 인간의 지능은 좀 특별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지능들은 생존을 위한 지능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게 됐죠. 우리가 이런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 원숭이 셋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런 대화 못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언어가 말의 표현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죠. 특히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들도 인간들처럼 아주 간단한 언어로 소통을 하면서 살지만 그 언어가 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정확하게 분화되어 있는 동물은 결국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녀석이 등장해서 지능이라는 그 바톤을 우리가 중간에 잠깐 받았다가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인류가 사라지는 게 자연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AI 시대가 와서 교수님이 생각하신 그런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지만 코스모스 책에서는 또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소통의 관점에서 많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인간끼리도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을 함께해온 동물과의 소통도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외계 생명체와 소통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결국 칼 세이건이 커넥트라는 뭐 영화 소설로 알려진 그 작품 속에서 외계 생명체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그 모습이 저거다 했지만 저기까지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개발하고 발명하는 지능이지만 외계 생명체 지능은 우리가 컨트롤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이해 불가한 새로운 지능과의 조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외계 생명체하고 소통은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칼 세이건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나 봐요. 있었던 커넥트라는 것 작품이 나오는 같아요. 거는. 그리고 칼 세건이 아시다시피 나사 파이어니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파이어니어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주선을 보내는데 보통은 이제 우주선은 태양계 안에서만 있으면서 관찰 같은 걸 하는 용인데 이 파이어니어 시리즈는 우주 생명체하고 소통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우주로 인공위성을 보내면서 거기에 지구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잖아요. 지구의 소리도 담아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남자, 여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수소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놓고 태양계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를 알려놓고 이걸 우주로 보냈는데 흥미로운 거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지금 생각해요. 삼체 얘기의 전제가 그거잖아요. 우주는 정글이다. 누가 나오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니 다들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칼 세건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거는 마치 14세기, 15세기에 남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 살고 우리 금 많어. 그걸 알려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바뀌었죠. 그렇죠. 비슷하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지구의 위치를 우리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책에서도 칼 세이건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만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공간의 낭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 생각에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만 있을 리는 없어요. 단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말 수많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지만 0일 리는 없습니다. 생명체는 분명히 다른 곳에도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건 그 생명체가 지능을 만들 때까지 진화를 했을까? 이런 확률이 또 팍 떨어지는데 그래도 0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능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지능을 모방하는 기계를 만드는 AI를 만드는 문화적 수준까지 갔을 때 기계한테 멸종당하지 않을 확률까지 계산하면 와. 그 확률이 거의 0이에요. 그런 걸 또 계산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필터가 3개 있어요. 첫 번째 필터는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지능이 만들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한테 멸종을 안 당해야 돼요. 세 번째 전제가 좀 소름 돋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직까지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그냥 가설입니다. 그 아무도 세 번째 필터를 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외계인들이 온다.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능 사실. 있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언젠가 우리와 조우를 한다면 그들과의 소통은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과의 소통을 우리가 AI에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AI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AI의 A는 artificial, 인공이 아니고 alien, 외계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 그래요. 외계 지능이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능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인간 같은 상상을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계 지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이 방대한 우주를 다룬 이 칼 세이건이 결론처럼 내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건 사랑이다. 과학 서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리라고는 상상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뿐이 없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그리고 우주의 수많은 질문과 갈등이 있고 이건 우리가 수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인터스텔라 영화도 네. 결국에 그 영화가 얘기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와 딸의 사랑. 사랑이라는 게 인생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 사랑의 핵심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정말 이 하찮은 존재로 이 큰 우주에서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세상이 처음엔 너무 험악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제 좀 인생을 이해했어, 살 것 같대 하면 또 퇴장하래요. 그것도 내가 정하는 시점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생은 양쪽 벽에 연결되어 있는 빨랫줄 같은 것 같아요. 이쪽 벽 전엔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끝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줄타기 하나인데 제 느낌으로는 이 짧은 우주가 생긴 지 138억 년 됐고 138억 년 동안 김대식 없이 우주 잘 돌아갔었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도 우주는 또 몇십억 몇백억 있을 거고 저 없이도 138억 년 사이에 제가 살았던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너무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시간이라도 남한테 해꾸지만 않는다면 제발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두면 좋은데 눈치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옆집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 누구는 여기를 가야 된다, 너는 이건 직장 가져야 된다,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사랑은 희망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 증거가 사랑인 것 같아요.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통로군요.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나운서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게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과학에 관심 있는 대중이 읽어도 좋지만 전 세계 지도자분들, 정치인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를 읽다 보면 지금 땅 한 덩이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 1등이 되려고 싸우는 거, 전쟁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사실 그렇게 싸우는 이유도 나의 권력, 나의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몇 년 뒤에 병들고 몇십 년 뒤에 죽을 거고 또 내가 이 권세에서 내려올 거고 이걸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자, 이제 별 얘기로 돌아와 보면 사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뭐 저 별은 나의 별 노래할 정도로 우리는 왜 이렇게 저 먼 우주 별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 사실 제 이름이 혜성이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네. 제가 실제로 별성자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에 대한 책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그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의 그 혜성편도 제가 따로 사서 소장을 해놓고 네.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인류는 되게 역사적으로도 별, 저 북극성을 보고 어떤 곳을 찾아가기도 했고 또 그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맞아요. 그런 천문학, 점술학이 발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인류는 예전부터 별을 계속 동경해왔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그 아나운서님 이름이 너무 부럽고요. 그러네. 저는 대식이기 때문에 다들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많이도 먹어요 또. 이게 참. 그래서 하여튼 너무 부럽고요. 네. 별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공감하기 살짝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밤에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을 봅시다. 사실 1000년 전, 아니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에 불빛이 거의 없었을 때는 전 항상 상상하는 게 이런 우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던 분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이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하늘을 보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이런 하얀 점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이 있는 거잖아요. 두 분도 종종 강원도나 아이슬란드나 몽골 같은 데 가면 섬뜩할 정도로 맨날 요렇게만 보다가 딱 봤는데 뭐가 막 쏟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은하계라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하고 사냐고. 근데 제가 책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2001년에 나온 영화였나요?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렇죠.
거기서 나온 장면 중에 뗀석기를 사용하던 네. 시절부터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아가는 저는 이상하게 잠자기 전에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인류의 서사가 자꾸 생각이 나요. 잠들기 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이기도 하지 않을까.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쭉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들. 인류의 서사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후대의 특권이잖아요. 선조들은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잠들기 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꿈을 꾼다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호모사피엔스 중에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죠.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영화. 첫 번째는 그래서 생명과 지능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그 책의 해석은 어쨌든 뭐 우주에서 왔다라는 거고 우리가 다 연결이 됐다라는 건데 이 시작점 자체가 처음에 원숭이들이 지네들끼리 막 뼈다귀 갖고 놀다가 그냥 폭력성이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그리고 막 음악도 그 자라투스트라 음악 막 나오면서 그리고 뼈를 하늘에 던졌는데 그게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돼버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매우 독특한 해석이에요. 인간이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폭력성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도 네. 보셨구나.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라면 기술이 발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보니 전쟁을 통해서 모든 기술이 전쟁을 발달했네요. 통해서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인류가 그 다음에는 대부분 시간을 사냥과 채집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냥과 채집을 했을 때는 계속 떠돌아다녔죠. 정책을 하지 않고. 인류 역사 뭐 30만 년 중에 29만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10,000년 전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 된 일이 아니잖아요. 10,000년 전에 중동에서 농사라는 걸 발견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정착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제 우주로 나가면서 다시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영겁의 시간에서 보면 10,000년은 짧은 거죠. 인간이 정착해서 산 건 딱 10,000년인데 이 10,000년 동안 우리가 문명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문명이 만들어진 계기도 갈등에서 대부분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떠돌아다닐 때는 누구를 만났어요. 다른 종족을. 그럼 갈등이 있겠죠. 그럼 피해가면 돼요. 다른 데 가도 사냥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가 땅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간의 광막함 속에서 우리가 공간을 제한해버렸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노마드로 살 때는 인간은 지구 전체가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그 대신에 그건 있죠. 공간은 장악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기억이 없었어요.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기억을 누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한 세대만 지나면 어디서 왔는지 이미 몰랐어요. 정착을 하고 나서는 흥미롭게 시간을 정복했어요. 계속 기록이 누적이 되잖아요. 한 장소에. 그런데 공간을 잃었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싸워야 되다 보니까 성벽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벽을 또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벽 지키는 게 농사 짓는 것보단 쉽죠. 다들 성벽 지키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또 누군가가 너는 농사 짓고 너는 성벽을 지켜라고 결정해주는, 그래서 계급사회가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의 결과물은 갈등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게 지성의 역사가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 기계 AI가 그걸 물려받는 거잖아요. 방대한 우주를 다룬 이 방대한 책 이야기를 방대하게 펼쳤습니다. 근데 뭐 구독자 여러분은 편집된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저희는 방대한 지식을 가진 우리 김대식 교수님의 이야기를 방대한 대화로 풀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주를 다룬 이 책을 통해서 느끼는 관점들은 다 다르겠지만 이 책은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책이고 답을 주는 책이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식 교수님, 이혜성 아나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내 삶에 갇혀 있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광대한 우주로 돌려보시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함께 읽었습니다. 책과 삶,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